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우리 한국인이 존경하는 위인 하면 뭐니 해도 세종대왕, 이순신, 김구 이런 분들이 꼽히죠. 그런데 마침 지난해가 이 세종 즉위 600주년이어서요. 세종에 대한 활발한 소개와 또 연구들이 발표가 된 바 있었습니다. 지금 새해를 맞아서 올 한 해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세종의 리더십을 좀 배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초대석에 세종 리더십 연구가이십니다. 여주대학교 세종 리더십 연구소의 박현모 소장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세종대왕 관련된 이런 별도의 연구소가 국내 다른 대학에도 있나요? 현재까지 없습니다. 없죠? 네. 여주에 세종의 그 릉이 있어서 아마,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세종 리더십 연구소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2005년도에 원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요. 네, 예. 옛날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이제 부설 연구소로 되어 있다가 5년 전에 이제 제가 여주대학으로 옮겨가면서 연구소도 함께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독립했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 기관으로 있다가. 네, 그렇습니다. 소장님은 세종 연구를 언제부터 얼마나 하셨어요? 저는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한 올해 제가 19년째가 됩니다. 네. 어떤 계기로 특별히 세종대왕에게 그렇게 몰두하게 되셨습니까? 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이 정조인데요. 네네. 네, 이제 정조실록을 보면 읽었을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세종입니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규장각이라는 싱크탱크 만들 때 세종은 집현전을 어떻게 만들었나. 항상 그 정조의 요즘 말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세종이라서 그때부터 좀 세종은 어떤 사람이길래 정조라는 임금이 그렇게 배우려고 했나 궁금했었고 2001년도에 이제 당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이제 부임하면서 세종을 본격 연구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세종을 연구해 봤더니 박사 주제셨던 정조보다 훨씬 매력적이던가요? 보통 박사학위 하시면 쭉 그쪽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네. 비교하자면 정조는 좀 드라마틱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아버지의 죽음을 태어나서 11살 때 보았고 또 마지막 독살설이 있다시피 여러 가지 어떤 우여곡절이 많은 임금인데 세종 같은 경우는 사실 아버지가 탄탄하게 기반을 만들어 주었고 또 그 32년간 좋은 평가를 받고 가신 분이죠. 그래서 각각 다른 측면에서 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정조는 그 지식인들을 마음을 묶어서 하나의 그 르네상스랄까 계몽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라면 세종은 많은 그 인재들을 데려다가 그 시대에 필요한 수성이라는 그러니까 그 공고화 나라를 체제를 공고화시키는데 또 기여한 임금이죠. 조선 초기니까 말이죠. 그렇죠. 지난해가 세종 즉위 600주년이었습니다. 네. 다양한 기념 행사들이 있었다고요? 네. 가장 가까이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24년 만에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여주의 세종 영릉을 이제 방문하시는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연구자로 볼 때 좀 아쉬운 부분은 작년을 돌아볼 가장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세종 600도를 허접하게 보냈어야 됐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2005년도부터 이제 세종 연구소를 만들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위인들을 기리는가를 봤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링컨 같은 경우는 2009년도가 링컨 탄생 200주년이었고 몇 년 전에 그 2016년인가요? 그때가 이제 셰익스피어 또 그 사망 400주년이었거든요. 각각 그 중요한 이제 정치적인 인물과 문학의 인물인데 정말 선용을 잘합니다. 그게 사람들 마음을 묶고 이제 또 전 세계에서 기리도록 특히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 보니까 각 전 세계 학회에다 학술대회도 하고
마초 출간도 하고 방송에서도 하고 그래서 그 자기 나라의 그런 그 모습을 위상을 드러내는데 아주 잘 선용을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할 때 우리나라는 사실은 정말 허접하게 갔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뭐 링컨, 셰익스피어 이런 뭐 200주년, 뭐 600주년 이걸 계기로 네, 네. 그들 나라는 범국가적 행사를 하는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온 국민과 세계인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예, 예. 근데 우리는 세종주기 600주년인데 세종 연구자들만의 어떤 행사.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아쉽네요, 그 점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국내적으로도 갈라져 있고, 세대 간에도, 남북 간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세종 주기 600도를 계기로, 정말 우리나라에서 누구도 세종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세종이라면 다 이렇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네. 그런 계기로 말을 모으고 뜻을 모았으면 맞아요. 아마 올해 2019년을 맞이할 때 훨씬 우리가 좋았을 텐데 네. 저는 그 점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런 아쉬움 때문에 오늘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네. 세종하면 우리 국민들은 뭐니 해도 한글 창제하신 분,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마 전 세계의 많은 국가 가운데 자기네들이 쓰는 그 문자가 누가 만들었다라고 네. 문자의 이 창시자 아니 제조자 그게 알려져 있는 문자가 아마 한글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죠? 유일합니다. 네. 나머지는 다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어쩌다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제조자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점이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것도 특히나 이제 왜 만드는지에 대한 취지가 그렇죠. 백성들에게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라든가 또 만드는 제자의 글자를 제작한 원리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온 많은 연구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현대나 기아의 그런 해외 임원들도 오면 세종을 좀 배우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도 감탄을 해요. 특히 이분들을 보니까 기업의 임원들은 한글의 디자인에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죠. 정말 간단, 명료하고, 요약되나 전환이 무궁한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서 하냐면 한글의 원리가 기업 조직에도 적용되면 좋겠다. 기업에서 아주 간단한데 아주 전환이 무궁한 조직은 1등급의 조직이고요. 맞아요. 그렇죠. 하여튼 복잡한데 그래서 전환이 된 것은 2등급입니다. 근데 아주 복잡한데 전환이 안 되는 조직도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정부가 좀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조직은 3등급에 해당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종이 그렇게 아주 간단한데 전환이 무궁한 그런 문자를 만들었을까. 디자인에 대한 구상. 맞아요. 아주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착각하고 있는 게 세종이 집현전의 학사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한글을 창제하라고 지시를 해서 집현전 학자들이 연구 끝에 만들었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직도. 아니라면서요. 네, 의외로 많은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보니까요. 많은 많은 훈민정음 해례본에도 이미 임금이 친히 만드셨다고 돼 있는데 아직도 처음에 주워들은 얘기가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세종 친제라고 돼 있고요. 임금이 가장 그 당시에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것은요 거의 위험한 하나의 모험이기 때문에 학사들 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 당시에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는 거는 중국에 대항하고 저항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신하들은 함부로 못 하는군요. 네. 그리고 또 신하들 사이에도 워낙에 또 하나라도 더 빨리 중국의 문자와 문물을 배워서 우리에 도입해야 한다는 사람이 아주 태반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도 자체가 굉장히 아마 조선 후기 같으면 산문난적처럼 아마 찍혀서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네. 세종께서 직접 그 디자인과 이 혀의 또 입안의 모습을 본뜬 어떤 걸 직접 창안해내셨다. 그렇죠. 네. 천재예요, 천재. 지금 방금 제가 소개한 거 외에도 집현전 학사들이 만들었다는 거 외에도 우리 일반 국민들이 세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게 꽤 많죠.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세종의 그런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세종이 이제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느냐가 제가 볼 때는 세종이 결국은 가운데 있지만 많은 인재들로 하여금 신명나게 움직이도록 만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하는 절차. 제가 최근에 이제 요즘에 아직도 그 사립 유치원 사태 네. 아직도 뜨거운 감자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 세종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을까요?라고 이제 여쭤봤어요. 그래서 제가 실록을 보다가 세종이 일하는 방법을 좀 찾아봤는데요. 4단계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하나 첫 번째가 한자로 광문이라고 그러는데요. 광문. 네. 넓을 광자. 네, 물을 문자. 그래서 널리 물어봐요. 심지어 일반 백성들에게도 물어보고 이해 당사자 거의 모든 마지막에 이제 집현전의 인재들에게까지 널리 물어보는 단계가 첫 번째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서사라고 돼 있는데 서서히 생각할 사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본 거 가지고 이게 지금 옳지만 당장 실현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사사로운 그런 얘기도 있고 그걸 숙고하는 거죠. 지도자가. 사실 최종 책임은 지도자이니까. 그러니까 숙고하는 단계가 두 번째 서사 단계고요. 네. 세 번째가 정구라고 그러는데 우리 정신할 때 정자 정밀하게 연구하는 단계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집현전 학사들이 참여해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드는 단계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제도 설계를 해보고 그렇습니다. 정밀하게 연구하는군요. 네. 사실 우리나라 지금 뭐 많은 일들이 널리 물어보는 단계가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일정한 숙고 기간이 사실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안 돼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정밀한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은 세종한테 배울 부분이 싱크탱크 활용법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뭐 대덕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인재 집단들이 있는데 뭐 외교와 모연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싱크탱크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렇게 수렴하고 그걸 반영하지 않아요. 되게 정치에서 그냥 가벼운 거 그냥 검증 정도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정구 단계에서 싱크탱크가 붙어가지고 이제 아주 집중 실행할 만한 것이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한자로는 전치라고 돼 있는데요. 전문가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할 전자, 다스릴 치자, 실행 가능한 대안이 나오면 그걸 여러 가지 반대와 작은 문제점이 생겨도 일관되게 밀어붙이는 거죠. 온전하게 통치하듯이 실제 실행에 옮기도록 한다. 네. 뭐라 그러냐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작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공을 쌓고 기다리며 지속하면 뜬 말이 없어지고 마침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세종의 말씀인데 많은 경우에 그 반대에 대해서 붙이면 중단하면 성과가 안 나오게 되죠. 이를테면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이런 부분은 뭐 정부, 기업,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하는 방법인데 정작 그런 부분은 이렇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널리 묻는다. 그리고 깊이 오랫동안 천천히 숙고한다. 그리고 정밀하게 실행 가능한 방안을 연구해 본다. 대안을 만든다. 그리고 그 안이 만들어지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완벽한 실행에 옮긴다. 참 오늘 이것만 배워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맨 처음에 널리 묻는다 할 때 심지어는 백성들의 의견도 물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서 어떤 좀 잠깐 자료를 봤더니 요즘 그 널리 이용되는 여론조사 있잖아요. 세종대왕이 여론조사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가능해요? 사실 제가 맨 처음 쓴 논문이 세종 논문이 세종의 그 공론 형성의 리더십이었는데요. 그 당시 세제 개혁이라는 아주 뜨거운 문제죠. 특히 이제 기득 세력들이 가장 많이 반대하는 문제가 세제 개혁입니다. 그걸 세종이 넘어서기 위해서 왜냐하면 심지어 황희정성조차도 백성들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제를. 그래? 백성들이 물어보자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백성들이 물어보라고 세종이 지시를 하셨거든요. 근데 담당 호조 관리가 다음 회의 때 그 안건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실행해야 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아니 지난번에 지시한 거 그랬더니 아마 호조 관리조차도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자체를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랐던 거죠. 처음이니까. 경험도 없고. 다시 지시를 해요. 정확하게 의정부 관리부터 해서 전현직 관리, 마지막으로 여염집 세민, 무지령이 백성에게도 모두 물어라. 가부를 물어서 그걸 보고하라고 그래요. 가부를 쾌제 개혁안을 놓고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물어라. 그렇죠. 그게 이제 17만 명을 조사를 하죠. 어떻게 조사를 해요? 그걸 일일이 찾아가서
대면 설문조사입니까? 요즘같이 뭐 ARS 이런도 할 수 없을 거고.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한 가구당 한 명씩 뽑아서 17만 명이니까 한 10명에서 15명이면 170만 내지 200만 명 정도의 당시 여론조사를 한 거죠. 이야, 거의 전수조사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전수조사 한 거죠. 네.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겠는데. 기간은 5개월 동안 했어요. 5개월. 네, 아주 길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그대로 채택을 했습니까? 다수가 찬성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9만 대 한 8만 정도가 이제 한 2만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9만 7만 정도. 예. 조금 좀 팽팽했군요. 팽팽했죠. 예. 근데 이제 세종 문제가 이 반대한 사람들이 주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처럼. 이 사람들은 반대가 많았지만 인구수가 적으니까 전라, 경상, 충청도에 밀린 거죠. 그렇군요. 그럴 때 밀어붙이면 이제 결국은 뭐 도망가거나 아니면 저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세종이 잠시 보류하고 그들에게도 따라올 수 있는 이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집현전략하다가 정부를 하죠. 이야. 그래서 이제 그걸 1444년에 실행을 해서 250년간 시행되는 세제를 만들죠. 그것도 대단하네요. 네. 여론조사 한 것도 놀라운 일인데 여론조사 결과가 또 지역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나머지 반대한 쪽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또 만들고. 그렇죠. 아니 요즘 현대 정치도 그걸 못하는데 어떻게 그 600년 전에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저도 정치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라서 현대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의 그런 그 스케일이며 방법이요 옛날 사람보다 절대 진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시야도 좁고 가용할 수 있는 자원도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 전문가 집단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세종에 비할 때 한참 제가 볼 때는 떨어집니다. 아이고, 역사가 발전하고 진보해야 되는데 정치 리더십에 있어서는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오늘 좀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세종의 리더십을 우리 소장님 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면 소통이죠, 소통. 소통이고. 아까 뭐 여론조사도 소통의 대표적인 예고. 그러니까 뭐 소통이란 거가 위아래 소통도 있고요. 옆으로도 있고 대외 관계도 있는데 그걸 조금 바꿔 표현하면 이제 세종의 표현을 받아들이면요. 이제 적솔력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는데 적솔력. 이건 이제 조금 어려워지네요. 아니, 제가 오랫동안 이제 세종 연구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자꾸 리더십이라는 외래어를 써야겠느냐. 우리말 속에 좀 좋은 특히 세종의 말 속에 좋은 게 없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뭐 통솔력, 뭐 지도력, 영도력 등이 있는데 별로 신선하지가 않았어요. 뭔가 좀 그 때가 묻은 것 같은.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세종어록에서 발견했죠. 어떤 게 나오냐면 위에 있는 사람이 성심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적솔하면 적자가 이제 한자로 말미암을 이유할 때에다가 책받침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한 발 앞서 이끌다란 말입니다. 한 발 앞서 이끈다. 유가 이제 동기니까 동기를 추동하는 거죠. 한 발 앞서서. 그리고 솔은 유명한 솔선수범하는 거죠. 솔선수범. 그래서 지도자가 한 발, 10발 앞서 만드는 것 같아요. 한 발 앞서 이끌면서 솔선수범, 실행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이거 리더십에 대한 아주 적절한 표현이다 싶어가지고 당시 이제 SNS에다가 난 앞으로 리더십이라는 외래 대신에 적솔력을 쓰겠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그다음에 뭐 책 쓸 때도 제가 적솔력이라는 용어를 썼고 근데 아주 이게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직접 세종께서 언급한 표현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번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렇죠. 그거 좀 하나하나 좀 풀어주시면요. 한 발 앞서 이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고 세종의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본다면요. 이제 한 발 앞서 이끄는 거 제가 사실 세종실록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노력이 많습니다. 근데 세종은 어떤 일이든지 선발제인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발한다. 먼저 일으키면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고 후발, 뒤에 발하면 제어인, 어조사어가 붙은데요. 사람들에게 제어당한대요. 그래서 이른바 뭐 영어로 쓰자면 이니셔티브를 잘 취하면 이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그 농사직설 같은 그런 그 당시 최첨단 농법이죠. 그거를 다 조사해서 나라에서 책으로 만들어서 전 각지로 보내죠. 그러니까 조정에서 의견을 모아서 뭐 이런 그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선발해서 사람들이 따라오게 해요. 물론 이제 그 따라오지 않는 것도 고민을 하시죠. 어떤 고민을 하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에서 어떤 일을 하면 처음에는 뭘 하는 것처럼 한대요. 근데 조금 지나면 흐지부지 된대요. 그런데 자기들이 뭘 하고자 하는데 정부 관에서 힘을 실어주면 신이 나서 모이고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명언이네요. 그분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성을 정확하게 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려주되 그걸 전부 다 강제하지 말고 스스로 한번 시행해보고 좋다는 쪽에 밀어주고 힘을 실어주면 스스로 흥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농사 짓는 방법도 이게 좋은 방법이 있으니 하시오라고 위에서 지시하면 하는 척 하다가 흐지부지하니 강제하지 말고 여기 괜찮은지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로 하면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해보고 좋다? 이거 우리 이렇게 따라 하면 뭐 도와주실 거예요? 이러면 좋아지더라. 그때 뭐 모내기 이양법이 처음 우리나라에서 하게 된 것도 그런 농사직설에 있는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가 뭐 정부에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좋은 거라고 그러는데요. 뭐 한참 지나면 뭐 창조경제 했지 않습니까? 관에서 주도하면요, 사람들이 뭐 예산 때문에 살짝 보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지금 남는 게 뭐 있어요? 그냥 센터 이름 뭐 이런 것만 이름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 강제하고 그냥 따라와라 하실 것이 아니라 한 발 앞서 제시하되 스스로 하도록. 저는 볼 때 세종께서 공무원들을 믿지 않습니다. 관리를 믿지 않아요. 이제 하나의 그 재미있는 예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조정에서 지방 공물상들이 자꾸 이렇게 저울을 조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원망이 생기죠. 어떤 곳은 똑같은 되인데 더 많이 받기도 하고 같은 가격인데 그때 이제 정부의 방법은 공조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딱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규제 만들자는 거예요. 규제. 법을 만들어서 이걸 다 다스리면 된다는 거예요. 세종 첫 반응이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어디까지 하겠느냐. 그러지 마라. 차라리 좋은 저울을 만들어서 당시 이제 지금의 한국은행 같은 그런 담당 부서에 맡겨두고 백성들로 하여금 사가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정부에서 만들어서 나눠준다 그러면요. 이건 뭐 누구나 다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공짜니까. 그 실행 불가능한 정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적정 가격을 싸게 만들어주면 표준 대화 저울을 만들어주면 꼭 필요한 사람이 갖다가 쓰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거짓된 왜곡된 도량형 이걸 다 스스로 물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지 관에서 그렇게 뭐 규제 만들지 마라. 이게 이제 세종의 방식이죠. 오늘 이제